지식 어렵지 않습니다. 교양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몰라도 좋지만 알면 더 좋은 세상의 온갖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드립니다. 지식 공유소. 우리 시대의 지성들을 모시고 편안한 교양 수업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번에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주 가깝고도 먼 도시로 말이죠. 소설 도쿄에 참여하신 소설가 김학찬 작가님과 함께 오늘은 도쿄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학찬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장되시죠? 예,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요. 네. 예. 오늘 방송이 처음이시래요.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소설 도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학찬 작가님은요, 요즘 주목받는 젊은 소설가십니다. 주목받고 계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부정은 안 하시네요. 장편 소설 풀빵이 어때서? 굿 이브닝 펭귄, 상큼하진 않지만 우리 집 강아지 등을 쓰셨고요. 창비 장편 소설상, 최명희 청년 문학상, 전태일 문학상, 와, 등등을 받으셨습니다. 대단하세요. 근데 이 등에서 끝날 것 같아요. 왜요? 예, 아직까지는 소망인데 더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되게 이런 말 안 되나? 젊어 보이시는데? 맞죠? 예, 아직도 실제로 저도 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작품을 쓰셨고 상도 많이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작가님인데 이런 멋진 분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설 도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소설 도쿄는 저희 5작가가 도쿄에 관한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집입니다. 제일 먼저 정유신 작가님은 이미 희곡과 영화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셔서 국내에도 팬들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서정적인 소설을 한 편 실으셨습니다. 또 소설로는 이번이 첫 발표라고 하시니까 팬분들은 많이 읽고 싶으실 것 같아요. 멍하게 꿈을 꾼 듯한 저는 기분이 들었는데 영화처럼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카자와 우시오 작가님은 제일동포 2세 작가시세요. 제일 한국인들의 삶을 담담하고 따뜻하게 쓰셨는데 어려움을 따뜻하게 쓴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후카자와 우시오 작가님 작품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곧 2권의 책이 번역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이 작가님 신간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 운명 이런 단어들로 이 소설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재현 작가님은 현재 일본에서 일본 문학을 공부하시는 중이고 번역도 하세요. 유학생, 정확하게는 유학생의 아내의 도쿄 생활을 그리셨는데 저희가 유학생 말고 같이 간 분들은 또 어떻게 살까 그런 뒷면의 모습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보는 소설이었습니다. 도쿄의 생활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여성이 겪는 문제 같은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정 작가님은 소설 동신원 번역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번에 직접 또 이 작가의 작품들을 번역하기도 하셨어요. 우연하게도 제 소설과 이어볼 부분이 있어서 또 반갑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5분이 모여서 소설책을 한 권 내신 건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5분이 친하신가? 아니요, 저희 다 서로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소설들이 다 뭔가 연결이 돼 있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을 나누신 정도의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못 보셨다는 거죠? 이 나머지 분들을. 예, 그래서 저도 이따가 전화 통화하면 처음 아마 이제 목소리를 듣게 될 것 같아요. 어머. 예,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김민정 작가님과 전화 연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고요. 그러면 이 소설 도쿄에 어떻게 그럼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오해 덕분에 참여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오해요? 예. 제가 예전에 제가 등단작이 풀빵이 어때서라는 장편 소설인데 거기서 그 아들이 일본에 가서 우연히 타코야끼를 배우는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이야기 대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본의 약간 정통한 작가로 약간 이제 오해가 되면서 그리고 저는 이런 오해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락을 받았을 때 저도 일본에 계신 분들과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고요. 네. 두 장소를 갖다가 연결해서 쓴다는 점도 참 좋았습니다. 작가님이 이 소설 도쿄에
첫 번째 소설로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예. 제목이 단편 프로포즈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건 굉장히 좀 사적인 건데요. 제가 이번에 잠깐 제 소설의 앞부분을 읽을게요. 취향은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도 사소한 취향이 있다. 소설가가 등장한 소설은 질색이다. 이 부분을 쓰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데요. 네. 소설가가 등장하는 소설을 싫어하는 소설가가 도쿄에서 이제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제가 작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아내에게 선물한 단편입니다. 프로포즈로 프로포즈를 쓴 거죠. 아, 그래서 제목이 프로포즈인 거예요? 예. 그렇구나. 저는 근데 소설가가 등장하는 소설을 지극히 싫어한다라고 전제를 일단 내비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한이 딱 걸리는 본인 스스로에게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마음으로 소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등장합니다. 예. 이 도쿄에 관한 소설을 쓰겠다 마음을 먹고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떠올린 이유가 뭘까요? 정말 소설처럼 딱 연락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루키 생각이 그냥 났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에세이에서 하루키가 자기가 신인상을 받을 때 신인상 최종 연락을 받기 전에 자기가 이 상을 받을 거라는 예감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연락을 받자마자 하루키를 써야겠다. 그리고 당연히 도쿄니까 하루키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뼈대는 그러면 하루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정해두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제 우회적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쓰면서 하루키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서 소설보다도 하루키에 관한 책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하루키가 거의 주인공이잖아요. 예, 주인공은 접니다. 3명 중에 1명. 예. 하루키가. 네, 그러면 한 명이죠. 작가님, 예. 그리고 여주인공, 예.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예.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송 들어오진 않았죠. 제발 소송이 들어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실제로 소송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설 안에 있는 내용들, 무라카미 하루키와 관련된 내용들, 이게 사실은 아니죠? 글쎄요. 아, 글쎄요? 예. 아, 여러분 내용 궁금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읽어보시면 아마 그 비밀이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김학찬 작가님도 그 일본에 정통할 거라는 오해 때문에 이 소설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일본을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엔 실제로 일본에 사시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김민정 작가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같은 시간. 저희와 같은 시간에 계신 거죠? 시간대도 같고, 네, 다를 게 없습니다. 저희 지금 김학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네. 두 분 만난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없어요. 네, 저는 작가님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설로만 작가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두 분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예, 김학찬입니다. 네, 재밌는 작품 저는 정말 너무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너무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신기하네요. 책 한 권을 같이 내셨는데 이제야 책이 출간된 이후에야 전화 연결을 하셨다는 게 신기합니다. 제가 먼저 김민정 작가님 좀 소개를 청취자분들께 해드릴게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기자로 스텝으로 일본 방송 제작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대요. 그리고 일본 통신원으로 우리 방송에서 일본 정보를 전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엄마 미안해로 2009년 재외동포 문학상 소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셨고요. 에세이 엄마의 도쿄, A Little About My Mother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일본에서 또 아기도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저는 애가 셋이라서 사실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 틈이 나는 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일본에서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992년에 일본에 와서 지금이 2019년이니까 벌써 27년을 정말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저는 일본에 살고 있어요. 진짜 오래 사셨네요. 네. 절반 이상을. 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다행인 것 같고 한국어를 하고 싶기 때문에 글을 쓰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오,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를 더 잘 아시고 이해하는 폭이 넓을 것 같은데 여행자로 바라보는 일본 그리고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일본 많이 다르죠? 정말 여행자로서 보는 면과 생활인으로서 보는 면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이제 여행자로서의 눈이 뭔지 그게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여행자의 눈에서는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네. 생활인으로서는 정말 다 똑같은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월급은 얼마나 오르는지 노후 대책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정말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저는 일본의 도쿄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행자분들은 뭐 친절하다, 깨끗하다, 뭐 일본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한국처럼 좀 활기가 없고 너무 조용해서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일본을 몇 번 가보기는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는 없었는데 작가님이 쓰신 이 책에 리의 여정이라는 작품을 보면 좀 자세히 와닿더라고요. 도쿄 혹은 도쿄에서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이를테면 다이나믹함과 동시에 어딘가 애처로운 도시, 낮고 좁은 집들이 숨도 못 쉴 것처럼 바싹 붙어 서로를 경계한다. 뭐 옐로 카드 없는 레드 카드의 삶 이런 표현들이 무척 인상적이었거든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쿄 어떤 곳일까요? 저는 그냥 요즘은 서울이건 도쿄건 어떤 도시가 가진 관대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도시가 받아들이고 또 감싸 안을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도쿄에 사는 사람들 뭐 도쿄 출신은 거의 없고 다 대부분 뭐 고향이 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외국인도 44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자체가 일본은 인구 감소다 보니까 외국인을 앞으로 또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말 도쿄는 타인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관대하지만 네. 사실상 내부에서는 그 개개인과는 타인과의 거리가 굉장히 면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애가 셋인데 네. 이 애들 친구 엄마들도 집에 놀러 오면 집에 놀러 오는 일은 거의 없고 현관에 들어오지도 않고 현관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바로 집에 가고 약속을 잡아야지만 이제 집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멀게 느껴지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 이유는 자기도 똑같이 그런 예의 바른 대우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옐로우 카드가 없는 레드 카드 삶이라고 이제 글을 쓰긴 했는데 정말로 옐로우 카드가 일절 없이 이 사람이 나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네. 단칼에 자르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면이 아닌가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뭐 불안함도 있을 것 같아요. 지진과 같은 일들. 우리 뉴스에서 요즘요, 일본이랑 날선 외교 관계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 일본 평범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상 일본 사람들 정말 매일 만나고 있는데,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혐한을 피력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다만 제가 지금 대학이나 뭐 전문대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중에는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래서 뭐 일본군 위안부들의 보상 요구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린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학생들이 정말 있습니다. 이런 정말 과거사 문제들은 오랜 연구가 계속되는 분야이긴 한데요.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류가 좀 정말 크게 유행을 하면서 초등학교 운동회에 가면
한국 가요들이 일본 이제 운동의 응원가로 흐르고 있고요.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뭐 율동도 하고 댄스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한국에 유학을 가거나 요즘은 일본 학생들 중에서 댄스 유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오타 하루코라는 일본 작가이자 뭐 인간 실격 등을 쓴 이 다자의 오사무라는 작가의 따님을 만나기도 했는데 네. 한일 갈등이 요즘 심해지면서 제가 좀 힘들지는 않은지 작가님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네. 일본 사람들 중에서 정말 혐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뭐 혐한이나 한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 차별 자체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점점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참 역사나 외교 이런 문제랑 또 대중문화 이쪽은 완전 갈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쨌든 조금 더 좋은 관계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소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 작가의 입장에서 이 소설 도쿄가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읽혔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설 도쿄는 한국에 계시는 김학찬 작가님처럼 정말 여행자에서 본 눈으로 쓴 소설이 있는가 하면 제일교포 작가인 정희신 작가나 후카자 오시오 작가처럼 제일교포 입장에서 본 도쿄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저와 송재현 작가처럼 한국에서 컸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작가가 쓴 글이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이 굉장히 다른 면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제일교포나 제일교포를 연구하는 서적들은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데 저처럼 1989년에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 온 일명 뉴커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쓴 문학 작품이나 연구서 같은 것들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사는 한국인들의 발자취를 저는 조금이나마 남기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글을 쓰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뭐 제일교포 얘기다,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에 산다는 건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외로움이라는 것도 외국에 살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진짜 외교 사절단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 사람들의 이해를 또 일본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의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집으로 들어가실게요. 네, 지금까지 김민정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처음으로 전화 연결도 해보셨어요, 오늘? 예. 근데 두 분이 만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저희가 2월 2일에 연남동에서 북콘서트가 있어요. 그때 저도 김민정 작가님을 처음 뵙게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예, 드디어. 책이 나온 지 얼마 만이죠? 한 보름 만에. 보름 만에. 예. 2월 2일이면 그쵸. 만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2월 2일 연남동 북콘서트. 이렇게 또 깜짝 홍보도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학찬 작가님께도 김민정 작가님께 드렸던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행자의 시선에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도쿄 어떤 도시인가요? 서울과 도쿄는 참 닮은 점도 많고 그런 같은 거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는 분명히 다른 게 도쿄의 매력인 것 같은데 또 이게 도쿄는 관광지와는 또 달리 또 생활이 묻어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조용하면서도 시끄러운 생활. 하지만 또 저는 여행자니까 생활과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편안한 점도 있었고요. 도쿄를 여행하면 이 기묘한 공간을 갖다가 지나가는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정지용이나 백석, 이태준 같은 한국 시인 소설가들의 기억이 있는 곳이라서 현대와 근대를 함께 볼 수 있는 도시, 그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기묘하다라는 표현이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표현이거든요. 참 그 표현이 딱 적절하네요. 이런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한국에서 살아가는 소설가의 입장에서 소설 도쿄가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읽혔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5작가의 6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도쿄의 매력은 이야기마다 다른 색깔이 묻어나는 점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섬찟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쿄를 가볍게 스케치하는 소설이었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유학생 이야기 그리고 동포분들의 이야기까지 다 있어요. 생활을 깊숙하게 찌르는 매력이 있는 소설인데 저도 우선은 한 명의 독자로서 책을 받을 때까지 다른 작품이 어떻게 됐는지는 되게 궁금했는데 받고 그날 밤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읽고 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작가님들께 잘 업혀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참 좋았던 소설입니다. 이 책은 도쿄에 가시는 분들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읽는 소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본이 생각나실 때 쉬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진지하게 읽어주셔도 좋겠고요. 부디 제발 즐겁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엄청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작을 또 잘 열어주셔서 끝까지 잘 읽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오늘 작가님과 만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풀렸던 게 이 마지막 작가님이 후카자와 오시오 작가님이잖아요. 사주팔자라는 단편을 쓰셨는데 그 앞에 그 소설을 쓰신 한국 작가님들보다 더 한국의 정서를 잘 표현하시고 약간 한국 느낌이 물씬 났었거든요. 알고 보니 제유동포 2세이시죠. 예, 여기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잘 아셨고 한국 작가분보다 더 한국을 잘 아시기도 하고 동시에 또 일본에 대한 시선도 같이 보여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제일 재밌게 읽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소설 도쿄의 저자 중 한 분이죠. 소설가 김학찬 작가님 모시고 아주 새로운 도쿄 여행 떠나봤습니다. 이 책 보면 표지도 정말 아기자기하게 예쁘거든요. 한번 여러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